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입국으로 대권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신경전도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고향인 충청을 찾았고 오늘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는다고 하는데 귀국 후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개념을 설정하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낮은 행복 예. 그런 차원에서 공항에서부터 이동이라든지 예, 집에 가서 예.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에 관련 서류에 서명한다든지 은행 통장도 본인이 발급한다든지 그런 차원.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국민 대통합 차원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 여야 또 그다음에 지지층과 반지지층 모두를 뛰어넘는 차원의 행보인데 그런 점에서 고향 춘천을 가면서 음성 꽃동네를 방문했잖아요. 네. 예. 음성 꽃동네 방문하고 오늘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서 지난번 천안함 폭침으로 네. 사망한 46인에 대해서도 기리면서 안보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의 행보라서 제가 볼 때는 초기 행보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러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행보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표의 발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반 전 총장을 좀 겨냥한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당시 문재인은 털면 먼지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23만 불 의혹이라든지 예. 그리고 뉴욕에서의 어떤 동생 예. 조카의 어떤 기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요한 관문이죠. 검증의 관문인데 이 단순한 관문이 검증이 아니라 이 부분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우리 흐지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권의 전략 필요한 조건 1호, 내공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반기문 총장의 어떤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검증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문재인 대표가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한번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 전 대표의 정권 교체 그리고 반 전 총장의 정치 교체 이렇게 프레임 전쟁도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반 전 총장의 정치 교체를 두고 박근혜 정권 연장 아니냐 이런 날선 비판도 있거든요. 예. 저도 이런 말씀까지 들었어요. 이명박근혜 네. 정권의 연장, 제2의 박근혜 정권 이런 비판은 여당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의 지금 초기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공세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럼 자유로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제2의 노무현 정권 이런 식의 네.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여러 형태가 나왔잖아요. 정권 교체, 시대 교체, 정부 교체, 권력 교체 등등의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사실은 과거에서의 우리 잘못된 정치 문화를 조금 일소시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방향으로서 접근을 해주시고 특히 구체적인 대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 전 총장의 정치 교체 그리고 문 전 대표의 정권 교체 이 두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프레임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치 교체라는 부분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어떤 식으로 반기문 총장이 대응했을까라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치 교체라는 특이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딱 각이 세우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먼저냐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게 없이 바로 정치 교체는 곧 박근혜 정부 그대로 연장일 뿐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또 반대로 정치부터 바꿔야지 정권 교체고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이런 어떤 논쟁, 공방의 어떤
이슈 파이팅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반기문의 어떤 전략이 좀 성공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연장 의도 이게 계속 어떤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태극기 환영 일파들이 많이 예. 깃발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수 색깔도 있고, 이따면 천안함과 관련된 그 제2함대에 방문한 거라든지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연초에 어떤 신년 할애를 가겠다라는 발언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주위에 포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보수 색채가 강하고 과연 정치 교체를 할 만큼 개혁적인 이미지를 표방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 물음표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칫하면 정치 교체가 어설픈 자기 방어 논리다라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후의 개혁적인 면모,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머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문재인, 반기문, 뭐 반기문, 문재인 이 양강 구도로 이제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강 구도를 깰 만한 어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선 후보들은 많습니다. 네. 예. 출마한 분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강 체제의 틀은 공고하지 않느냐 저는 보고요.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재인 전 대표는 상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로서 확고한 위치가 있고 이제 다른 후보들 중에 이제 3위에서 한 5위에 해당하는 후보들 대표적인 분들이 이재명 네. 성남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전 상임 고문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은 본인으로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주동력을 잃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제3지대론이든 빅텐트론이든 반기문 전 총장과 경선을 하든 연대를 하든 하면서 아울러서 본인이 유력 대선 후보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다른 대선 잠룡들의 어떤 메시지나 전략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부족하게. 지금 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육아휴직 3년을 제시하고, 예.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총리로 안희정을 뭐 임명하겠다. 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으로 지금 윤석열 특검 보를 임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내세운 큰 국가 청사진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국가 개조는 뭐 그렇지 내세웠지 않습니까? 청와대라든 검찰, 국정원들 개혁하겠다라는 네. 이런 청사진에 버금갈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매우 미흡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두 양강 구도를 깨려면 최소한 손학규나 김종인, 박지원이 주장했던 이른바 빅텐트가 상당히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이 바로 저거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발전 청사진, 이 부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강 구도가 최소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잠룡들의 또 움직임이나 구도로는 양강 구도를 깨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 이색적이긴 하지만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내일 헌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강제 구인 카드에 좀 부담을 느꼈겠죠?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특검과 헌재는 다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에서의 탄핵 심리라는 것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헌법 또는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어서 대통령을 사퇴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하나는 강제 구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나가서 여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한 부분은요. 아마 그동안 해온 것처럼 모로세라든지 본인 입장에서의 주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 생각은 이럴 거예요. 헌재 탄핵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그 적절성 문제, 내용상의 문제에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또
더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의 국회 청문회, 그다음에 특검, 이번에 헌재 통틀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재판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강제구인을 거부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온 건데 사실 그동안 이 모든 청문회가 사실 최순실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인데 오늘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중요한 최순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김종전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잘 좀 봐주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콕 찍어서 도와줘라라고 김종창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정유라 뭐 엄마가 뭐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2016년에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다 바꿨습니다. 예. 그 바꾼 이면에는 또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 이런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번 이제 헌재인데 내일이네. 예. 그러나 아마 답변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혹은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 분노 지수만 높이는 그런 헌재 출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표를 보호하기는 최소한의 장치죠.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연결고리,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김기춘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 연결고리가 예. 바로 실타처럼 풀리기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집합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최순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만 모른다라고 해보면 연결고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데 최순실이 인정하는 순간 그 고리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침묵을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 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살아야 자기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구체적인 정말 확실한 물증을 제시를 해도 예. 턱 밑에 내밀어도 끝까지 아마 본인 모른다고 하면 부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자, 내일 최순실은 나온다고 했는데 고영태 씨는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 또 나머지 문고리 2인방도 묘연한 상태인데요. 경찰이 이미 소집하기 실패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지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고영태 씨나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 안봉근 씨의 경우는 접근 방법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고영태 씨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최순실의 실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 셈입니다. 예. 알려준 셈인데 다만 본인으로서는 이제는 본인의 법적 차원에 대한 고려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말이 많아질수록 이게 정인으로서든 참고인으로서든 본인이 발언이 길어지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해당 사항이 많아지고 본인이 연루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하나씩 결정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피해 있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든 그동안 관련되는 모든 김기춘, 우병우 씨부터 해서 모든 이런 정인들이 모른다,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런 대응이 뭐냐면요. 국민 분노는 불러올지는 모르지만은 법적 대응으로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타는 거거든요. 아. 제가 볼 때 모르세요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짜맞추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나름의 교묘한 법적 전략일 수 대응이거든요. 있는, 예, 사법적 대응인데 이런 점에서 안 나올수록 본인한테 다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는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부 이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순환형이 특징이거든요. 네. 한 사람이 빠지면 연결이 안 돼요. 그 연결고리를 가급적 늦추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정말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을 온통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핵심 증인들, 문고리들의 행방을 아직도 모른다. 경찰이 나서 소재 파악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헌재라든지 그럼 특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직들이 뭐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마 의심스럽고 거기다 고영태 씨의 신변 이상설까지 나오는 건데 말이죠. 예. 만약 어떤 위해가 실질적으로 가해질 경우에 이거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이 중요한 헌재라는 이 특검 과정이
의외로 좀 허술한 면이 있지 않나. 특히 이번 기회에 빨리 경찰이나 이런 총동원해서 이런 중요 증언들에 대한 동향 파악 혹은 보호 이런 작업들이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